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 2차 시 수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동영상 시간이 좀 어, 길죠? 다른 과목은 좀 짧게 짧게 하는 것 같던데, 1차 시 때는 아마 33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정도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길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한 35분 정도?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선생님이 이 시간을 재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분량만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동영상 강의가 어, 그 시간은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에 다항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다항식.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 뭐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중요한 얘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이 다항식이 이제 구조적으로 뭐랑 비슷하다? 정수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죠? 정수. 그래서 거의 유사해요. 이게. 정수는 수고, 다항식은 이제 식이다. 그 차이밖에 없지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다항식하고 정수가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연산에는 사칙연산이 있다. 그 다음에 사칙연산 말고 이제 일반 연산이라는 거. 일반 연산이라는 거는 이 사칙연산을 가지고 연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롭게. 지금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놨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definition이라고 합니다. definition. 뭔가를 정의한다, 약속한다, 뭔가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연산은 수능이나 뭐 모의고사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연산을 사칙 연산으로 하면 너무 쉬우니까 이 연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일반 연산을 이렇게 해서 문제에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별거 아니에요. 요 A 스타 B, A 일반 연산 B를 하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고. 그럼 여기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요 A하고 B에다가 숫자 대입하면 되는 거야. 어, 알겠죠? 이거 아마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나 수능 뭐 그런 데서 많이 볼 거예요. 이렇게 일반 연산 이렇게 정의돼 가지고 나오는 거. 뭐 대입만 하면 됩니다, 이거. 눈만 뜨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려울 것이 없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닫혀 있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닫혀 있다. 닫혀 있다는 거는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수랑 정수를 더했는데 그 결과도 정수가 나오잖아요. 정수했다 정수 더했는데 뭐 다른 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요런 게 닫혀 있다라는 거죠. 닫혀 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대해서는 닫혀 있죠. 정수 더하기 정수, 정수 빼기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 다 정수가 나옵니다. 정수가 안 나오질 않아요. 예, 정수가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정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운 좋으면 정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정수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는 한 가지 예외라도 존재하면 자, 우리가 이 수학에서는 이 예외가 존재하면 예외 예외가 한 개 이상 그러면 그때는 거짓입니다. 거짓. 알겠죠? 자, 우리가 어떤
문장이나 식이 있을 때 예외적인 것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수학에서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정수 나누기 정수는 물론 정수가 나올 때도 있지만 정수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수 나누기 정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수학에서는 예외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거짓이다. 하나 이상만 있어도 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반례라고 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자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만 가지고는 나눗셈을 못 한다는 거지. 왜냐면 정수만 가지고는 나눗셈을 하다 보면은 정수가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수만 가지고는 나눗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정수만 가지고 나눗셈을 하려면 독특한 어떤 개념을 사용을 해야 된다? 바로 이 나머지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나머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를 인정을 해야 돼? 예를 들면 4 나누기 3에서 3분의 4가 나오잖아요? 뭐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지. 4 나누기 3에서 3분의 4가 나오는데 이 3분의 4라는 새로운 수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수가. 더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을 시킵니다. 나누기를 하려면 정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정수만 가지고 나누기를 하려면 이런 나머지라는 독특한 개념을 사용을 하면 정수만 가지고도 나눗셈이 가능하죠. 그거 알죠? 뭐 어떻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가능하냐면 4는 있잖아. 3으로 나눴을 때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뭐야 이거? 자, 4는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입니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나머, 나머지도 1이죠? 뭐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할 수가 있어요. 정수만 가지고도. 그럼 이 독특한 나머지라는 걸 도입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거는. 근데 나머지를 사용하지 않고 나눗셈을 하려면 3분의 4라는 수를 받아들여야 돼. 정수가 아닌 3분의 4라는 수를. 그 3분의 4라는 수가 바로 이제 유리수죠.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다항식에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항식에서도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항식에서도 이제 뭐는 이제 그냥 되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돼요. 근데 다항식은 뭐가 잘 안 되냐면 나누기가 잘 안 돼요. 그럼 나누기를 하면 다항식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했을 때. 알겠죠? 다항식을 있잖아. 다항식으로 나누잖아. 그럼 이게 다항식이 나오면 좋은데 다항식이 안 나와요. 다항식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물론 재수가 좋으면 다항식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항식이 아닌 게 나올 수가 있어. 다항식이 아닌 거. 이거는 이제 여집합 표시. 여러분들 집합 중학교 때 배웠죠? 여집합 안 배웠나? 배웠나 안 배웠나 모르겠네. 하여튼 다항식이 아닌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왜 이래 이거?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에서는 이제 또 뭐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유리식을 얘기하기 전에 유리식을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또 도입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좀 시간이 걸렸는데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차수 이런 얘기 했었죠? 차수. 차수 얘기했는데 여기는 좀 쉬우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이거 뭐 별것도 아니고 이거 어, 괜히 이런 데서 시간 끌면 너무 늘어지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차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차수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잠깐만 이게 안 써지네요 여기서는. 잠깐만요. 예,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게 아이패드나 뭐 그런 뭐 태블릿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좋은데 선생님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펜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잘 써지지도 않고. 자, 우리가 그 차수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차수? 자, 차수. 요걸 약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X, Y 이러면 몇 차입니까, 이거? 이거 몇 차야? X, Y 하면 이거 몇 차다? 이거 그냥 1차라고 자꾸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 몇 차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할 때 2차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X, Y가 몇 차냐고 물어보면 자, 이거 2차예요. 자, 우리 이 차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차수는 그 곱해진 문자의 개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곱해진 문자의 개수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2개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몇 차야? 2차인 거지. 근데 이걸 자꾸 1차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보통 우리가 앞에 문제를 읽어보면 x에 대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x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면 이 x에 대한이라는 거는 x만 문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x만 문자로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요 x, y가 그냥 앞에 특별한 얘기가 없어. x에 대한 뭐 이런 얘기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문자가 2개니까 2차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x에 대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x에 대한 뭐 xy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x만 문자로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몇 차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때는 1차라고 얘기하는 게 적합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도 그냥 다항식이라고 했잖아, 사실. 그럼 그냥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 항에 대한 차수는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이견이 없겠죠. 이거는 3차. 자, 요거 몇 차라고 해야 돼? 그냥 다항식이라고 하면 3차라고 얘기해야 돼요. x, y 제곱이기 때문에 문자가 3개입니다. 이거 3차라고 해야 돼. 마찬가지야. 자, 5x 제곱 y 하면은 x 제곱 y니까 문자가 3개죠. 그럼 3차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다만 이걸 얘기할 때 x에 대한 다항식 이런 말이 나오면 x만 문자로 보는 거니까 요 x 세제곱은 3차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x에 대한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 x의 y제곱은 1차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이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하게 되면 이 항은 몇 차 항이 되겠어요?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하면 2차 항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차수를
따질 때는 앞에 부연 설명을 잘 봐야 돼요.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어떤 문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지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번 시간에 하는 것 중에. 그럼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는 건 뭐냐?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다항식은 어떤 연산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항식. 자, 다항식은 어떤 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 연산을 한 결과도 다항식이 나온다. 그런 얘기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었죠? 지난 시간부터. 자, 물론 나누기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나누기도 가능하다. 자, 나누기도 가능한데 나누기를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다항식이 아니라 다항식이 아닌 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항식이 아닌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유리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리식이라는 것을 뭐 생각을 해도 되고, 만약에 유리식이라는 걸 생각을 하기 싫으면 굳이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 나머지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이런 연산을 하려고 해요. 연산. 일단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할 거야. 나누기도 나머지를 이용해서 다 할 겁니다. 그럼 일단 더하기, 빼기를 할 건데 이 더하기, 빼기는 있잖아요. 뭐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냐면 동류항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해줘요. 동류항. 다항식은 아무거나 이렇게 막 더하기, 빼기가 되지가 않아요. 동류항끼리만 서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더하기, 빼기만. 알겠죠? 더하기, 빼기는 뭘 갖고 한다? 동류항. 그럼 그 동류항의 뜻이 뭐다? 뭐냐면 문자의 종류와 그 다음에 차수. 알겠죠? 문자의 종류와 차수. 자,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동류항. 동류항이 뭐다? 뭐다?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 자, 여기 와라는 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요 와라는 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거 앞으로도 선생님이 계속 많이 얘기할 건데, 자, 이 와자는 종류와 차수라고 그랬죠. 문자의 종류와 차수. 자, 와라는 거는 그리고를 의미해요. 알겠죠? 아우, 글씨를 쓰다 보면 글씨 쓰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막 손이 막 저려옵니다. 손이 막 저리고 막 땀이 나고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리고가 영어로는 뭐예요? and죠, and.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렇게 콤마로 찍어도 돼. 이렇게 콤마로. 콤마도 and예요. 수학에서는. 그리고 and, 콤마, 뭐, 와, 뭐 이런 거. 자, 이게 수학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어떤 의미냐면 수학에서는 자, 그리고는 자, 둘 다, 모두, 동시에, 그 다음에 교집합.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수학에서 그리고, and, 쉼표, 뭐다? 둘 다, 모두, 동시에, 교집합. 이게 쭉 나와야 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 수학에서 그리고 하면은 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and 쉼표 뭐다? 둘 다 모두 동시에 교집합. 알겠죠? 그러면은 이게 뭐야? 동류항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류항의 뜻이. 문자의 종류하고 뭐가? 차수가, 종류와 차수가 같다고. 종류 그리고 차수. 종류 그리고 차수라는 것, 종류하고 차수가 둘 다 모두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고. 오케이? 문자의 종류만 같아도 안 돼요. 문자의 차수만 같아도 안 돼요. 종류하고 차수가 둘 다 모두 동시에 성립해야지만 동류항입니다. 알겠죠? 자, 4xy하고 자, 4xy 제곱은 동류항입니까? 아닙니까? 동류항이 아니에요. 왜? 문자의 종류는 똑같아. x하고 y, xy 둘 다 똑같이 사용했잖아. x하고 y라는 문자를 같은 종류의 문자를 사용을 했어요. 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동류항이 아니라는 거죠. 동류항이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종류뿐만 아니라 뭐가 동시에 차수까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얘는 지금 3차잖아. 얘는 몇 차예요? 2차잖아. 차수가 다르니까 동류항이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들은 계산을 하고 싶어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산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잡한 거를. 복잡한 걸 합쳐가지고 간결하게 나타나겠다는 게 바로 계산입니다. 자, 그럼 얘네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계산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대로 놔두는 거지.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대로 놔두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어떻게 계산을 해. 여기서 끝이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자, 이제 이 둘은 뭐가 돼버려요? 동류항이 돼버리죠? 그럼 동류항이니까 계산이 된다고. 그럼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뭐 중학교 때 다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예요? XY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 이건 XY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크게 합쳐줘봐. 그럼 XY 몇 개 있는 거예요? 8개. 알겠죠? 동류항끼리는 이렇게 합쳐진다고. 동류항이 아니면 합쳐지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좀 빨리 스피디하게 좀 합시다. 아, 너무 시간이 많이.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문제 푸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뭐 요즘에 뭐 문제집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문제집을 하기 전에 교과서 먼저 하라고 그랬죠? 교과서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그냥 다 각자 스스로 해보면 돼요, 문제는. 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왜 지금 그럼 이제 동류항으로 계산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왜 하냐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동류항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져 있으면은 동류항이 잘 안 보인다고. 이게 차수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쫙 정리를 해놔야지만 아 이게 이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헷갈리지가 않아. 예를 들면은 이 다항식하고 이 다항식하고 만약에 계산을 한다. 지금 요 보기에 있는 요 다항식하고 요 문제 1번에 있는 다항식하고 만약에 더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뭐 먼저 찾아야 돼?
동류항 찾아야지.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되니까. 동류항을 찾아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동류항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뭐 이렇게 안 보일 건 없지 또 솔직히 솔직한 얘기로. 안 보일 건 없어요 솔직히. 뭐 우리가 눈이 없어 뭐가 없어.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놓으면 조금 더 깔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리를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림차순하고 오름차순이 있어요. 자, 내림차순하고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그럼 내림차순이라는 건 내려가는 거죠. 그죠? 내림차순이라는 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려면 어떻게 내려가야 돼? 뭐부터 내려가야 돼? 내려가려면. 어디서부터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높은 거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걸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내려가려면. 내림차순. 내려가려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다항식을 보세요. 섞여 있잖아. 그럼 내림차. 내림차라는 거는 내려가는 차수 순서로 정리하면 내려가게끔 차수가 내려가게끔 정리를 하면 제일 높은 차수가 오고 그다음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죠. 이게 내림차수는. 오름차수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낮은 차수를 먼저 스타트 해서 쭉 올라가면 되겠죠. 어디로? 높은 차수로. 오케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x에 대한 내림차순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1번. 뭐 그냥 한번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한번 해보면 돼. 한번 해봅시다, 같이. 그럼 자, 이거 앞에 보면 잘 봐야 돼. x에 대한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x에 대한이라는 거는 뭐만 문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x만 문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이 x에 대한이라는 거는 y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y는 자, y는 상수 취급해버리겠다. 그럼 내림차순이야 이제. y는 상수 취급이야. y는 그냥 투명인간이야. 자 그러면 자, 내림차순이니까 제일 높은 거 누구예요? x제곱. 그 다음 누가 와야 됩니까? y제곱은 아무 얘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거야. 상수 취급이기 때문에. 누가 와야 돼? 그렇죠. 5x제곱 y가 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x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한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지워져 버렸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그렇죠. 그 동류항끼리 모으는 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왜 안 나와요? 자, 근데 보통은 있잖아요. 자, 보통은 여러분들 그 이 내림차순, 오름차순 중에서도 보통은 내림차순을 많이 써요. 거의 90% 이상 내림차순을 씁니다. 알겠죠? 이거 왜 이렇게 붓글씨가 되냐 이거? 자, 90%. 자, 90%는 내림차순이 됩니다. 보통. 오름차순은 거의 쓰는 예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더하기 빼기 이거 그냥 눈만 달려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 다항식하고 이 다항식하고 계산한다? 통류항끼리 모아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세제곱은 세제곱끼리, 제곱은 제곱끼리, x는 x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 뭐. 알겠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너무 빠른가요?
자, 이거 다 직접 여러분들 해보기 바랍니다. 문제 2번도. 이거는 뭐 과제로 낼까? 과제방에다 올리기. 낼까요, 말까요? 안 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각자 여러분들이 해보는 것으로. 각자 하세요, 이런 거. 이런 거를 뭐 여러분들 무슨 중학생도 아니고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걸 뭐 숙제로 내면 하고 숙제로 안 내면 안 한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자, 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 안 되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대단히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냐면, 자, 여러분들 거기 교과서에다가 여기다가 사정 없이 별표를 쳐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도 교환 결합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교환 결합 법칙이라는 말을 무수히 많이 들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교환 결합 법칙이라는 말이 교과서에도 지금 분명히 이렇게 버젓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그리고 아마 중학교 때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쓰이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냥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냥 이게 뭔가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아주 특별한 겁니다. 교환 결합 법칙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니, 이 법칙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뭐 아무 말이 아무데나 뭐 법칙이란 말을 씁니까? 뭐 대단한 발견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나 우리가 법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법칙을 그냥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어? 왜 이런 법칙이 있겠어?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잠깐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5 곱하기 174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음, 오래 걸리나, 이거? 자, 이거 있잖아. 어떤 애들, 요거, 이 5 곱하기 174 열심히 계산하는 애들 있어요. 요거 5 곱하기 174 계산한 다음에 2 곱해갖고 답을 찾아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5하고 2를 먼저 곱해서 얼마를 만들어요? 10을 만든 다음에 그 10을 174에다가 곱하잖아. 그 얼마 나와요? 1740. 이거를 5하고 174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등학생인데. 없죠? 누가 그렇게 계산합니까? 5하고 2를 먼저 계산해갖고 뭐를 만들어요? 10을 만든 다음에 174에다가 10을 곱해갖고 1740을 만들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할 거야. 또 몰라 근데 혹시 지금 표정 안 좋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뭔가 지금 충격을 받은 애들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자 대부분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교환 결합 법칙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쓰고 있는 거야. 자, 이 1740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그 과정은 바로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는 순서대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모든 연산은 순서대로 계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먼저 174하고 2에 대한 계산을 먼저 이렇게 결합해서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자 174하고 2의 순서를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뭐가 사용된 거야? 교환 법칙이 사용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교환 결합 법칙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교환 결합 법칙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마운 겁니다. 만약에 교환 결합 법칙이 안 되면 이거 5 곱하기 174 곱하기 2 순서대로 그냥 계산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다음은 뭐겠어, 이제? 5하고 2를 결합해서 먼저 계산한다니까? 그 다음 174. 뭐 이건 일종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환 결합 법칙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밑에다 쓰세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오케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교환 결합 법칙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다고. 편리하게 내가 막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정리합시다. 잠깐만.